백악관 상황실은 한국의 대담한 발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가벼운 언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등지겠다는 건 미국 또한 반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십시오. 미국의 커다란 등판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을 그 어느 나라도 건들지 못할 때 아무 개입도 없었던 한국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를 하다니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또한 국제사회의 집중 공격으로 매장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은 오히려 한국을 환호했고 유럽은 한국을 새로운 외교의 기준이라고 지켜 세우기 시작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단지 말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자국민들을 지켜냈고 방산과 에너지, 외교까지 동시에 움직이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왜 세계는 미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시에 당황하게 만든 대한민국 목소리의 비밀, 그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미쳤군, 진짜로.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터진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그 시각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CIA, 중동 담당 전문가들이 일제히 긴급 소집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보고가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회의실 안은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팽팽했습니다. 벽면에는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그 해협 위에 꼼짝 못하고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선박 안에는 한국인 180여 명이 타고 있었죠. 지도 위 그 점들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모두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공개 발언은 불필요한 외교적 리스크를 만들 뿐입니다.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의 번역본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 SNS 계정에 올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국가 간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소리도, 키보드 소리도,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그 정적을 깼습니다. 한국이 미쳤군.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확신이 틀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뢰밭 한가운데를 맨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으니까요. 미국 내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은 수십 년에 걸쳐 의회와 언론, 금융계까지 촘촘하게 연결망을 깔아온 조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인권을 말한다는 건 좋게 봐도 무모함이고 나쁘게 보면 자살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은 예상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들이 일제히 성명을 쏟아냈고 폭스뉴스 진행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국이 왜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것이냐는 비난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한 진행자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제는 미국의 동맹을 향해 도덕 강의를 하려는 것인가? 저는 당일 오후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강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제 외교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깊은 전략적 경험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대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화가 쏟아졌습니다. 동료 전략가 한 명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타격받을 수도 있어. 방산 계약도 흔들릴 게 분명해. 또 다른 사람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이번엔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야. 미국 내 보수 정치권 전체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국 외교의 붕괴 시나리오가 이미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미움받고
미국에서도 눈총받는 이중 압박, 선박은 여전히 해협에 묶여 있고 자국민은 위험에 처하고 국내 여론은 정부를 향해 등을 돌리는 상황.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원칙에 기반한 외교적 입장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보편적 인권의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독일 언론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알자지라와 중동 주요 언론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처음으로 정치보다 생명을 먼저 말한 나라. 저는 저녁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채널에서도 제가 예상했던 한국 비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워싱턴 시내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외교관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교분을 나누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와인을 마시며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로비 네트워크, 언론 영향력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한국이 그 압박을 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말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보다 표정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분노라면 눈썹이 올라가야 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분노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안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가볍게 돌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더 파고들 틈도 없이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리를 옮겨 같은 날 밤 참석한 비공개 행사장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 출신으로 알려진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감추지 않고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자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까? 그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침묵하는 나라보다 원칙을 말하는 나라가 더 오래 살아남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다듬어진 현실주의 앞에서 그건 너무 순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외교란 이상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으니까요. 행사장을 빠져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창밖으로 줄지어 흘러갔습니다. 의사당 돔이 지나갔고 링컨 기념관 방향 불빛이 멀리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나라보다 원칙을 말하는 나라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건 이상주의자의 환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TV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CNN을 켰다가 BBC로 넘기고 알자지라를 거쳐 폭스뉴스까지.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며 한국 관련 반응을 확인하는 그 한 시간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예상했던 한국 비난이 없었습니다. 중동 언론들은 한국을 미국 동맹국 중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정치 논리보다 앞에 놓은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한국이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진보 성향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 언어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의 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에서 비공개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 외교, 정보 분야 전문가 12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발언이 미국의 중동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동맹국이 독자적인 외교 메시지를 공개 채널로 내보낸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 인사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동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세계는 군사력보다 정당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흐름을 우리보다 먼저 읽은 겁니다. 회의실, 아니 잠시 어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국제정치는 원래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실제 이해관계 앞에서는 두 번째 순위로 밀립니다. 원칙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예전처럼 단순히 미국 중심 논리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젊은 분석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방안에서 내가 소수 의견이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중동 전문 기자 출신 분석가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15년 이상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식사 중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중동은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너무 계산적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그걸 압니다. 유럽은 인권을 말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느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과 행동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자국민이 묶여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 문제를 인권 외교 원칙과 동시에 들고 나온 거예요. 중동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영리한 접근입니다. 약소국의 절박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심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도덕적 충동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을 즉시 밀어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한국 선박 26척이 묶여 있었고 국무부 내부에서는 한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측이 한국 선박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방송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원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국민을 구하지 못하면 외교는 실패입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중동 여러 국가와 긴급 협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보다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침착하지? 며칠 뒤 저는 워싱턴의 한 행사장 복도에서 그 한국 외교관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선박도 묶여 있고 국민도 위험하고 미국 정치권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국가와 협의 중입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시에 자극한 상태에서 누가 선뜻 한국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잠깐의 침묵 뒤에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허풍을 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에서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동 관련 보고서와 한국 관련 기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적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의 힘을 설계해왔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나라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같은 나라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빠르게 밀쳐냈습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야경이 여전히 익숙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더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감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했고, 그러려면 자료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확신에 가까워진 건 아침에 전달된 짧은 보고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한국 선박 일부가 제한적 이동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진전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해군 내부에서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뒤어 들어온 추가 보고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인도주의 문제와 상업, 운송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통상 위기 협상에서는 모든 의제가 하나로 묶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의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주의는 인도주의로, 운송은 운송으로, 상대국이 부담 없이 협조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다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방역에 나서면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CIA와 국무부 출신 인사들이 참여한 비공개 브리핑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보통 이런 브리핑에서는 위기와 위협 목록이 펼쳐지는 법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첫 슬라이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관련 중동 여론 동향, 예상 외 반응 분석. 브리핑 자료 안에는 당혹스러운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몇 주 사이에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수치였습니다. 아랍권 SNS에서 한국 관련 긍정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브리핑 내내 단호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반미 정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친이스라엘 피로감을 정확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밀한 포지셔닝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도 해내지 못한 균형 외교를 실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국은 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움직여왔습니다. 유럽은 원칙을 말하지만 결정은 느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기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것을 내면에서 부정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언제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정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전직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 출신 인물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인권을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국제 여론의 피고석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는 포크를 거칠게 접시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위험한 건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 같은 위치의 나라가 인권을 기준으로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퍼질 수 있어요. 이어서 그는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발언 이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분노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한국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의 메시지가 실제로 여론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앉은 사람의 분노 뒤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당성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 차이를 외교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한동안 뒤집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게 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정당성이라면 그건 곧 이 싸움의 무기가 총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한국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의 한 국제 포럼 행사장에서 저는 다시 그 한국 외교관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도 그도 서로 그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엔 비꼬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는 미소가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예상했다기보다는 결국 사람들은 진심과 계산을 구분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선택만 하는 나라는 절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정확하게 무언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으로 다르게 봤습니다. 미국 전략을 따라가는 외교관이 아니라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진 전략가로.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강한 쪽의 말을 듣는다. 힘이 없으면 원칙도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힘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인권을 말하면서도 진리를 잃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위에 떠있는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는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외교 문서치고는 너무 간결하고 전략 메시지치고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문장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는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세계를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만 봐왔는지도 모른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이, 내 입에서 그런 문장이 나왔다는 사실이, 창밖에는 워싱턴의 밤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방역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솔직히 어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현실이 시작되는구나. 원칙 외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친이스라엘 단체들은 미국 정치권에 한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몇 명이 공개 성명에서 한국이 동맹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언론들은 한국의 발언을 반이스라엘 여론 편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이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말을 할 때는 박수가 따라오지만 그 말의 대가가 붙기 시작하면 많은 나라들이 조용히 물러섭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봐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산 쪽에서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압박 속에서 분명히 흔들릴 것이라 예상됐던 유럽 방산 계약들이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알고 지낸 미국 방산기업 고위 임원과 만났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 방산업계 일부가 한국 방산 계약을 견제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산은 계약하면 실제로 움직이거든. 납기 지키고 즉시 전력화되고
실전에서도 검증됐어. 유럽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외교적 눈치보다 그게 더 현실적인 문제야. 솔직히 미국 방산이 납기를 얼마나 자주 지연시켰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떤 불편한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한국이 커지는 게 단순히 외교 발언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 조선, 에너지, 외교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너무 빨리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키운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으니까요. 동맹국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도 흔들리고 있고 방산 계약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 정도 방역까지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칙을 말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가 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비난보다 10년 뒤 세계가 누구를 신뢰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버티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뒤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 무렵 워싱턴 내부에서는 점점 더 극단적인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전략 회의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독자 노선을 타고 있다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더 유연하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원로 외교관 한 명이 하는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이제는 너무 무겁습니다. 한국은 아직 가볍고 빠릅니다. 이해관계에 덜 묶여있고 결정이 빠르고 약속을 지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너무 많은 국내 정치와 로비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칙을 말하면서 동시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조합이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희귀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펜을 멈췄습니다. 제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스라엘 측 인사로부터 비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왜 세계 여론은 계속 한국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조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압박하러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답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되지 않는지를 저는 천천히 그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왜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국 쪽으로 세계가 기울고 있는가? 왜 공격을 받을수록 한국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는가? 전통적인 외교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받을수록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압박이 연료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 밤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국은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편함을 외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결국 흔들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국제 외교 현장을 누벼온 경험이 그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아무리 원칙을 앞선 나라도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이 동시에 가해지면 반드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란도 그랬고 터키도 그랬고 더 강한 나라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린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였습니다. 유럽의 방산 계약 흐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압박 속에서 분명히 위축될 것이라 예상됐던 한국산 무기, 체계 계약이 오히려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자주포와 전차 추가 도입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핀란드와 루마니아도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그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저 나라들은 미국 눈치를 안 보는 거지?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참석한 유럽 방산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폴란드 측 인사 한 명이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계약하고 실제 장비가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산 장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납기 지연이 반복되고 계약 이후 추가 조건들이 붙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계약하면 실제로 움직이고 납기를 지키고 실전 환경에서 이미 검증된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장비가 아닙니다. 제때 도착하는 장비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납기는 숫자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상황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건 단순히 외교 발언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성능, 가격, 이후 지원 체계까지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신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외교적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유럽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동 전문 분석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및 방산 분야 협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추가 발주를 검토하는 국가도 있었고, 한국 방산 기업과 방공체계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중동이 한국 쪽으로 기우는 겁니까?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누구 편인지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중동에서 매우 강합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유럽은 결정이 느리고 말과 행동의 간격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하면 움직이고 위기 때도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뢰를 외교 전략의 부수적인 요소로만 봐왔습니다. 진짜 결정은 희미하고 신뢰는 그 힘을 포장하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과 유럽은 신뢰 자체를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뢰가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비꼬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외교의 기본 문법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가 되려는 겁니다. 살아남는 나라는 항상 누군가의 결정에 끌려다닙니다. 선택받는 나라는 스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외교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텨온 나라가 오랜 고통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놀랐다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의 구조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방산, 에너지, 외교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 위기 대응력이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국가 전략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설계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내부에서 유통되는 비공개 보고서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요점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망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략 자산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 자산과 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키우면서 그 조합이 매우 희귀한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신뢰 기반 외교 전략의 결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책상 위에 그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동안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다. 그 말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선박 일부의 안전 항로 확보에 성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동시에 중동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에너지, 방산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멍하니 그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세계 앞에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하나씩 쌓일수록 한국은 더 깊이 세계의 신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워싱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독자 외교를 하고 있다는 불만, 동맹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불편함, 그런 이야기들이 싱크탱크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잡음이 본격적인 견제로 전환된 건 한국의 유럽 방산 계약이 연이어 확대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공화당 의원 여럿이 공개 성명을 통해 한국의 독자 외교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망을 이용해 독자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 행보가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여론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치권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출신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직설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더욱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우리가 한국을 키운 건 맞아. 안보 우산 펴주고 기술 이전해주고 시장 열어줬잖아. 근데 지금 한국이 하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빨리 크고 있어. 방산,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이제 외교까지. 이게 동맹이 할 행동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전략 국가가 할 행동인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축이 돼. 그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였다면 자연스럽게 동의했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동맹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쪽은 상대를 위한 걱정이고 다른 쪽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니까요. 이스라엘 쪽의 방역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친이스라엘 단체들은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였습니다.
미국 언론 일부에서는 한국이 반이스라엘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연이어 나왔고,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한국 외교를 위선적 도덕주의라는 표현으로 공격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이스라엘 전략가를 만났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한국 이야기를 꺼낸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훨씬 강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칙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는 건 낭만입니다. 세계는 결국 힘을 가진 쪽으로 움직입니다. 원칙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당연히 동의했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군사력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외교적 네트워크도, 역사적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한국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말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은 해도 행동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쉽게 무시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하고 움직였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했고, 방산 계약을 지켰고, 외교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그 조합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나머지 선박들의 안전, 항로 확보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적은 마찰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군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앞세웠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그 말들이 중동 언론과 외교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체감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존중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반대만 믿어왔는데 그 30년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다시 그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줄 알았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습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너무 많은 계산을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수십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는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무엇이 옳은지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원칙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그 순간 강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텨온 나라가 경험에서 도출한 전략적 결론이었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와 원칙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강해진다는 건 미국이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가 더 다양한 신뢰 축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오래된 세계 지도 앞에 섰습니다. 지도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표시된 기존 질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한반도 위치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만 봐왔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다른 중심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인정하지 못했을 문장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모니터에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선박 추가 안전 항로 확보, 중동 주요국들과 한국의 협력 강화 공식 발표. 저는 그 자막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 자막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한국 선박이 천천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박의 속도는 느렸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묶여있던 탓에 엔진을 조심스럽게 가동하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선박 대부분의 안전 항로 확보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처음 이 사태가 시작된 지 몇 주 뒤의 일이었습니다. 선박들은 순차적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한국 국민들도 안전하게 철수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이번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군함 한 척 보내지 않고 외교와 신뢰만으로 위기를 풀어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중동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압박하지 않았고 존중했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평가라는 것은 뒤따르는 행동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외교 실패, 국제적 고립, 자국민 보호 실패, 방산 계약 붕괴, 그 모든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자기기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교 전략을 30년 넘게 설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운과 전략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건 분명히 전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계약은 추가 확대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 조선, 에너지, 방산 분야 전반에 걸쳐 대규모 협력 의향이 쏟아졌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외교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위기 때 사라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외교 언어로 매우 강력한 신뢰 표현이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전에는 듣기 어려웠던 문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두 개의 평가가 서로 다른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강함과 신뢰가 같은 나라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둘 중에서 신뢰를 더 값있게 보고 있다는 것.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만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비공개 전략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무모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전략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산 강국이 됐다는 표현이 이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신뢰 강국이 됐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말을 보탰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 한국은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그 첫 번째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작은 동맹국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놓친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전략가와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그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시키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금방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옳은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떠다니던 모든 조각들이 그 순간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인권을 말했고, 동시에 국민을 지켰고, 동시에 국익도 챙겼고, 동시에 방산과 에너지 협력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을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것, 그게 신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힘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메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한국의 외교 발언 직후 적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이상주의 국가, 현실 정치를 모른다.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 메모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문장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힘의 질서에서 신뢰의 질서로, 침묵의 외교에서 원칙의 외교로, 강한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펜을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그 문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한국을 이해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불빛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더 멀리, 더 넓은 세계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한국 관련 헤드라인들이 나란히 떴습니다. 한국, 호르무즈 위기 외교적 해결 성공. 유럽 중동, 한국과 협력 확대 공식 발표. 한국, 새로운 국제 질서의 기준으로 부상.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화면에서 읽으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그 흐름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한국의 이번 외교 방식을 한국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힘과 압박보다 신뢰와 원칙을 앞선 접근, 자국민 보호와 인권 원칙을 동시에 가져가면서도 실리를 잃지 않는 방식, 그 조합이 지금 세계에서 매우 희귀하고 동시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위기 때 끝까지 남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 하나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강한 의미인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 끝까지 남는 파트너, 그건 30년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달 만에 그것을 얻었습니다. 일부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미국식 패권, 외교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욱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평가들을 듣고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오랜 관성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몸이 알아도 마음이 뒤따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외교 방산에너지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신뢰를 앞세우고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말하면서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 공식이 반복되면서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네트워크가 한국의 영향력을 점점 더 넓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미국 정부 고위층에 전달되는 비공개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형 신뢰 외교의 확산 가능성. 보고서 안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자체보다 위기 대응 능력과 신뢰 자산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첫 번째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방산, 에너지, 조선, 외교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한국은 미국 동맹망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견국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 전략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 말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움직이고 누가 더 신뢰받는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기준에서 한국은 놀랍도록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그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시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하거나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이걸 보고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나라들은 실수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빨라야 했고 누구보다 신뢰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는 나라. 그런 긴장감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나라. 저는 그 긴장이 만들어낸 날카로움을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위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되고 싶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의 패권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강한 나라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도 이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가 더 커진 한국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텐데. 그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도전이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간도 버텨왔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쓴 분석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을 언급한 문장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미국 의존적 국가. 한국은 독자 외교가 어렵다. 한국은 군사력은 강하지만 외교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씩 차분하게. 줄을 다 긋고 나서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뢰를 자산화하는 국가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가장 강해지는 나라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틀렸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상하게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동시에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세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만이 세계를 이끄는 게 아니라 신뢰도 세계를 이끌 수 있다면 그 가능성만으로도 세계는 지금보다 조금 덜 위험하고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워싱턴 창밖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세계 지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설계된 그 지도를 그리고 서랍에서 새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새 지도 위에는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반도 하나가 하나의 축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반도를 손끝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세계는 강한 나라가 움직인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세계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햇빛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을 맞이하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멀리 항구에서는 한국 LNG 운반선이 조용히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훈련장에서는 한국산 자주포가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어느 회의실에서는 한국 외교관이 상대국 정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의 배경에는 처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그 짧은 문장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는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보다 신뢰가 더 오래가는 순간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방산 강국, 그리고 이제는 신뢰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